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우리 교재 9페이지죠. 자, 이걸 우리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우리 앞에서 잠깐 봤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기냐, 어떻게 하는 게 강박이냐라고 하는 거 한번 성립요건 같이 보고 한번 가볼게요.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왜 하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는데 의사결정을 잘못했다. 어떻게? 속아서 잘못했다죠. 속아서 잘못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을 상대방이 겁을 주니까 겁먹어서 쫄아서 잘못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속았다는 얘기냐, 그거에 관해서 일단은 사기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기망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또 기망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통칭해서 기망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망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이 기망행위는 기망행위 한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유발하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의사 표시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한 행위예요. 그래서 성립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망행위를 했는데 이 기망행위는 한자가 1단계, 2단계, 2단의 고의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 2단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는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이 기망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나중에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망과 착오,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강박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일단은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 강폭행위 또는 강포행위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폭력적이다, 폭압적이다, 폭이지만 포악스럽다 그럴 땐 또 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강폭행위를 왜 했느냐? 공포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 공포심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까지 했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립요건 강폭행위 해악을 고지한 거야. 해악의 종류, 불이익을 주겠다, 큰일 당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왜 했냐? 1단계, 2단계 뭐를 가지고 2단의 고의를 가지고 했다. 이 강폭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강폭과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원인이 사기냐 원인이 강박이냐라고 하는 요거만 다르지 2단의 고의 똑같고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110조에 같이 집어넣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즉 어떻다? 일단은 유효인 행위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그렇죠? 그런데 그 취소의 요건은 사기나 강박을 한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다. 그 말의 의미는 혹시라도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 하면서 갑이 을에게 사기나 강박을 해서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 의사표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하는 과정에 지나가던 A 제3자가 여기다 대고 사기 강박 행위를 했다. 그럼 을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하고 똑같아요. 의사결정하는데 외부에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갑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는 자기가 사기 강박했으니까 얘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걸 잘 알겠지만, 여기서는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걸 이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을이 이 사기 강박 당해서 여기다가 의사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기 강박 당했다는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건데, 너무 깊숙이 얘기하면 어려울까 봐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취소 요건은 누가 사기 강박을 한 것이냐, 상대방인 갑이 직접 사기 강박을 해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는데 여기 사기 강박 당해서 갑한테 의사표시한 것이냐에 따라서 요건은 조금 다르다. 이거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지만, 이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사표시 이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통, 착사강을 빼면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대체적으로 보면은 의사표시를 우리가 누구에게 했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할 때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제가 누군가 나한테 했다 그러면 제가 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정 정도는 알아야지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효력부터 발생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에 관해서는 입법주의가 4개 정도가 있어요. 4개 정도 있어서 의사표시가 만들어졌을 때 이걸 표백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백주의는 요 100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나가다 보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이렇게 써놓는 거 가끔 보이죠. 그때 그 100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알렸을 때 또는 만들어진 의사표시 그러니까 완성이 됐을 때 그다음에 만들어진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이걸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낸 의사표시가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갔다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 지배하에 들어갔다 도달주의 지배하에 들어간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읽었다 그걸 요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중에서 표백주의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니까 여기에는 상대방이 없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도 없고 도달시킬 수도 없는 거겠죠. 이거는 표백주의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이해관계 있는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원칙이 뭐냐면 원칙이 도달주의인 거예요. 여기서 도달의 의미는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요지했다가 아니라 요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가능성만 있었다. 이거 참 일본식 표현들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니 안 쓸 수도 없고 요지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도달한 것으로 봐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반드시 읽었다, 알았다 이걸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읽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최고장, 채권자가 최고장 보냈는데 채무자가 그 의사표시 받고도 편지 내용을 받고도 최고장 받고도 안 뜯어봤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여건이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도달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도달은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교재에도 있죠. 도달의 의미는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 도달로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우편으로 보냈을 때 그래요. 우편으로 보냈는데 우편 보냈을 때 우편이 일반 우편, 보통 우편이었다. 일반 또는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죠. 보통 우편이었던 경우와 등기나 아니면 내용 증명 방식이었다. 등기나 내용 증명 방식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편 배달부가 이해관계인 손에 직접 쥐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서 우편함에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편으로 보냈는데 반송되어 오지 않았다. 그럼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걸 따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반송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반 우편으로 보냈다가 나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 보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네가 받았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등기나 내용 증명 방식으로 보내고 반송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달이 추정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낸 사람이 네가 받았잖아 라고 입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입증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추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추정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의무가 없는데
추정되지 않는 자가 항상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등기나 내용 증명 방식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특이한 판례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요거는 집어는 않는데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우편물의 수령을 거절했다. 그럼 여태까지는 상대방이 우편물을 수령을 거절했다. 그럼 이거예요. 저희들이 채권자야. 제가 채권자인데 채무자에게 우편물 최고장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최고장 수령을 거절했다. 그러면 수령을 안 하고 있으면 도대체 최고장을 보낼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종전까지의 태도였는데 최근에 판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 없이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돼야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을 알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뭐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거 거절해 버리면 도달 추정 안 되고 뭐 이래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라 잘 나오는 부분이라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를 취한다라고 하는데 발신주의가 예외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 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격승발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격승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원총회 소집 통지 우리 시험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사원총회 소집 통지라든지 뒤에 가면은 이제 무권 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거 무권 대리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시험범위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걔네들은 준법률행위거든요. 최고에 대한 확답 이런 것들은 다 준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요거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이다. 그거는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건 뭐 어떤 내용이냐. 자,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있어요. 갑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보내죠. 의사표시를 얘가 발송을 합니다. 여기다가 의사표시를 여기서 발송을 했어요. 발송을 했는데 뭐라고 발송을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토지가 2억짜리가 있는데 네가 사시오라고 보냈습니다. 7월 1일 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도착한 건 7월 3일 날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7월 3일 날 받은 을이 7월 4일 날 사겠소라고 오케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여기다가 보내서 얘한테는 7월 6일 날 도착을 했다. 이거 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둘 사이가 격지자다. 격지자라는 얘기는 대화자의 반대 개념인데 대화자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저하고 바로 어떤 의사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면 이건 대화자인 거예요. 근데 옆집 사는 사람이라도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직접 만나기가 힘들고 이렇게 되면 그건 격지자가 될 수 있어요. 대화자다, 격지자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격지자입니다. 우편으로 보내서 늦게 도달했다 격지자인 거죠. 그러면 청약을 2억에 사시오라고 청약을 한 날은 7월 1일이고 청약의 의사표시가 여기에 도달했어요. 이 사람이 사겠소라고 한 날은 7월 4일이고 그 의사표시는 여기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청약과 승낙이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일치했으면 상대방이 안 때, 표의자가 안 때가 아니라 일치한 때이기 때문에 혹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냈고 동일한 내용의 확답을 을이 갑에게 보냈을 때 이때 이 확답과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날은 확답을 보낸 날이잖아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표시 이론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런 의사표시를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당사자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의 대리인데 이게 지금 좀 글씨가 좀 흐려 보여도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강조하려고 빨간색으로 넣었는데 저 파워포인트는 잘 보이질 않네요. 자,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하는 건 갑이 병하고 직접 법률행위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직접 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네가 나 대신 법률 행위를 좀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네가 나 대신 법률 행위를 좀 해라. 누구하고 병하고 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법률 행위 할 때 의사 결정도 네가 좀 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도 좀 네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의사표시를 다 대리인이 합니다. 그 대신 대리인이 하는 행위 중에서 자기 개인을 위한 행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행위는 나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갑을 위한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주는 거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 거를 파는 게 아니라 갑의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현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현명을 해서 법률행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의를 보니까 대리란 법률행위,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법률행위를 하게 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제도인데, 즉 법률행위 할 때 필요한 의사결정 및 그 표시는, 의사결정 및 표시는 대리인이 하는 거잖아요. 대리인이 모두 결정하고 표시까지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로서 법률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 그래요. 의사결정, 의사표시는 의리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다 갑한테 귀속되는 걸 대리라고 합니다. 이걸 법률행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대리할 때는요, 그럼 대리인이 왜 가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됐느냐, 그걸 따져보면은 갑이 을한테 네가 나 대신 가서 좀 법률행위 좀 해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얘한테 생긴 게 대리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리권의 개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말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대리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위임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즉 자기가 바빠서, 너무 바빠서 직접 못하니까 네가 나 대신 좀 해줘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임의 대리다. 자기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해서 임의 대리라고 하고요. 아니면 얘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였다는 거죠. 그럼 의사결정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걸 얘한테 도와주라고 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법정 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권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리를 임의 대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를 법정 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가서 법률행위 해야 되죠. 대리행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다. 왜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라고 하냐면 의사결정도 표시도 다 대리인이 하거든요. 근데 그 효과는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 자신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다. 자, 그러니까 의리 법률행위 하면서 내가 왔지만 누구한테, 갑한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겁니다. 물건을 팔러 왔으면 내 물건이 아니고 갑의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대리행위 시에는 대리인임을 표시하는 뭐 해줘야 된다? 현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대리인이고 본인은 갑입니다. 즉 갑의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 대리할 때는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현명은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한 행위입니다. 즉 본인의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이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 현명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서 어떤 식이든지 이제 불료식 행위예요. 형식과 절차 같은 거 크게 정해져 놓지 않았습니다. 불료식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갑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킵니다 라고 하는 거, 갑을 위해서 법률 행위합니다 이런 걸 표시하면 되는데, 여기서 본인 갑을 위하여의 의미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지 본인의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을이 갑소유 부동산 3억짜리를 매매하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을이 합니다. 하는데 이게 갑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갑에게 직접 귀속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2억 7천에 팔았다.
그래도 갑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2억 7천이란 얘기예요. 그 반대로 3억짜리 물건을 4억에 팔았다. 그래도 갑에게 4억을 다 갖다 줘야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의 의미는 아니다. 그럼 이거 현명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현명은 가장 좋은 게 우리 앞에서 봤듯이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현명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갑의 이름만 써서 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이름은 쓰지 않고 을의 이름만 쓰는 경우가 있죠. 이 을의 이름만 썼다. 이걸 현명하지 않은 행위다. 현명을 하려면 누구 이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갑의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갑의 이름은 쓰지 않고 을의 이름만 썼기 때문에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는 대리인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직접 한 행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또 대리인의 행위로 보겠다. 그럼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뭐죠? 위임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을이 갑의 물건을 팔러 와서 매매 계약서에다가 쓰는데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쓰고 매수인은 병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안 쓰고 을 이름만 썼다는 얘기죠. 을 이름만 썼으면 지껏 파는 거지 갑의 물건 파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을 이름만 쓰면서 뭘 제시했다? 위임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임장을 보여줬대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위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껏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하면서 지 물건 팔면서 위임장을 괜히 보여줄 일이 없죠. 어떤 분이 또 자기가 자기한테 위임장 써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위임장 써주는 사람은 좀 심각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100% 뭘로 나온다? 위임장 제시로 나온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러면 위임장 들고 다니는 사람은 타인의 대리인 아니냐?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대리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래요. 거기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대리는 대리인데 중복된 복대리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복대리. 이 복대리는 뭐냐? 대리인이 그냥 직접 법률행위 하면 되는데 대리인이 자기 스스로가 직접 법률행위 하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위임하는 행위를 복위임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선임된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 복대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